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6월 대폭락 저점은 이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제가 계속해서 영상들에서 시장은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잘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좀 긴 기한 최소 2주 정도 2-3주가량 시간을 들여서 분할 매수하는 게 매우 좋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드린 바 있었는데요. 어제자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분할 매수를 고민해 볼 때가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자세하게 지금 이제 언급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언제까지 증시가 흔들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총 정리해 봤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들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저장해 두시고 링크 복사해 두시고 저장해 두셨다가 좀 헷갈리실 때마다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브리핑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가 실시간으로 급락 중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상장된 한국 증시거든요. 이게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환율 차이가 일부 있어서 완전 똑같지는 않긴 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증시에서 마이너스 14% 하락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요것보다는 조금 더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월요일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월요일 주말 사이 대단히 변수가 없으면 이 상태로 가면 잘못하면 마이너스 10% 정도는 개파락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가 꽤나 흔들릴 만한 요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꽤나 흔들렸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4% 흔들렸고요. 그들 중에서도 마이크론이라는 주식이 더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서 최근에 반도체 기업이 많이 올라온 것만큼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락도 많이 하게 되면서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지금 이제 증시가 구성이 되어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강력하게 하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하락장 대응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듣고 왜 그런지를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시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하락은 대폭락, 2028년이나 2020년도 같이 말도 안 되는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대폭락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조정이 나오면 매집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시기는 6월 중순 이후 한 달 이상,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이상, 좀 빠르게 보시면 2주 정도 동안 분할 매수에서 매집을 진행하시는 편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천천히 매집을 분할해서 한 달 정도, 거래일로 치면 대략적으로 20거래일 정도입니다. 29 주말 빼고 20거래일 정도 동안 천천히 나눠서 매수하다가 만약에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갈 겁니다. 신용 반대 매매가 마이너스 12% 구간까지 급락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집중 매수, 분할 매수가 아니라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주식에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증시가 옵니다. 그때는 강력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려요. 지금 통계적으로 12%에서 정확히 숫자 이쯤 부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퍼센트 자체가 명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근데 보통 마이너스 12% 정도, 고점 대비해서 12% 정도 빠지잖아요. 신용 물량이 지금 이제 신용 물량이 전체 주식시장의 코스피에서 많이 빠지면 그때부터 보통 증시는 단기 저점을 잡습니다. 단기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단기 저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최저점, 역사적 저점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등 이후에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적어도 우리가 저점에서 잡아서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자리도 포착할 수 있을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상승을 시작한다면 최저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왜 이번 증시가 대폭락,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사건이라든가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같이 큰 폭락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왜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 봐야겠죠. 요것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용지표입니다.
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슈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그냥 어느 시발점 정도에 이제 불과합니다. 이제 볼게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났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미국 시간당 임금은 뭐 지금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이런 건데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0.2포인트 올랐고 예측치도 0.3포인트라서 이건 뭐 특별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3%에서 예측치도 4.3% 유지였고 실제 결과도 4.3%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나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달랐던 점은 요겁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해서 이 농업을 제외한 뭐 보통 농업은 계절성을 띠잖아요. 뭐 이제 봄이라든가 뭐 가을 때 가장 바쁘고 뭐 가을 추수하고 나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겨울에는 추수할 게 뭐 대단히 없으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계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자리를 제외한 현재 산업 시대에 맞춘 이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 같은 경우가 예측치가 지금 현재 예측했던 것보다 2배 잘 나왔습니다. 2배 이상 잘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고용 지표가 고용 시장이 탄탄하고 좋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해당 수치를 이제 화면에 이제 그래프로 그려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좀 의문이 들어요. 무슨 의문이 드냐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죠? 아니 무슨 예측치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하길래 그러면 추세를 돌파하면서 시장도 급락했고 하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뉴스면 고용지표가 막 이렇게 튀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평년하고 최근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났어요. 그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저는 그럼 뭐 도대체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뭐 중요합니다. 이제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고용지표가 너무 무난하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안 좋아지지 않고 잘 버티다 보니까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용지표가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이란 미국 전쟁으로 기본적으로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유 가격이 지금도 현재 90달러 선 위에서 놀고 있죠. 좀 아무리 내려앉았다고 하더라도 뭐 80달러 후반에서 90달러 선입니다. WTI 기준입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복잡하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이거 크게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솔직히 미국 중앙은행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국 중앙은행이 있으니까 좀 익숙하셔서 이 단어를 그냥 쓰는 거지. 정확히 또 다른 기구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비슷한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역할을 하니까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지금 이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페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페드 미국 중앙은행이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뭐 금리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제 유동성 정책을 펼칠 때 돈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하고 물가예요. 이 두 가지가 안정적이어야지만이 경제 상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미국 중앙은행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도예요.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게 무게를 느끼면서 고용하고 물가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중앙은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 새로운 차기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바뀔 수 있긴 한데 사실 뭐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도 아래에 있는 구성원들 이사들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엄청 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기존 중요한 건 고용하고 물가가 아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는 고용하고 물가가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대공황이라든가 큰 위기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가도 관리하고 고용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직까지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안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면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돈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면서 소비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결국 물가도 뭐랑 관련된 거예요? 소비하고 관련된 거예요.
왜? 미국 경제 성장의 70%는 소비에서 오거든요. 나머지 뭐 정부 투자라든가 뭐 민간 기관 투자들이 나머지 비중을 이루고요. 소비에서 70%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고용 지표도 동일합니다. 고용 지표 왜 사람들이 왜 일하죠? 돈을 쓰려고.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 그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뭐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고용, 물가 둘 다 소비를 위해서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고용 지표도 고용 시장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적절한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소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 정책이 그래서 신중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고용 지표가 원래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현재 정부 정책도 그렇고 너무나도 물가 상승,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자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게 장기화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였죠? 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까봐 걱정이었죠. 자,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지갑을 닫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싸지고 있긴 한데 지갑은 안 닫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뭐 지금 다 경제 괜찮고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상당히 지금 현재 물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뭘 하자라고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냐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올라가야 시중의 유동성 돈이 축소가 되면서 피소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금리를 올릴 때에는 뭘 꼭 확인해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잡자고 금리 올렸다가 갑자기 시장 경제가 위축되게 되면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업자들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부채를 적절히 가지고 있는 게 더 훌륭한 지금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이론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부채를 대부분 끼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부채를 끼고 있는 이 기업들이요. 기존에 저금리 한 1%, 2%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을 때는 사실 부담이 좀 덜합니다. 비용이 덜 나가니까요. 금융 비용이 덜 나가니까. 이때는 뭐 채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4%, 5%로 갑자기 두세 배 쭉 뛰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융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이 비용을 어딘가는 충당해야겠죠. 너무 과도하게 지금 현재 사업을 펼쳐나가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기업을 위축시키고 기업 혹은 사업장이 위축되면서 고용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인상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결과는 뭐냐면 대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생각보다 탄탄하구나, 문제가 없구나,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경제가 조금씩 위축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탄탄하니까 뭘 해도 되겠다. 원래는 금리 인상시키려면 고용의 눈치를 봤는데 고용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금리 인상을 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서서히 시장에서 더욱더 깊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들려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뭐 결론은 결국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간 겁니다. 2026년도에 10월에 인상 가능성이 52%, 한 번 인상 가능성이 40%, 두 번 인상 가능성이 21%, 세 번 인상 가능성이 1%까지 등장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확률, 금리를 안 올릴 확률은 27.9%로 상당히 낮아졌고요.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71.1%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같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변동된 수치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에 증시가 좀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해되셨죠? 왜냐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면 시중의 자금이 줄어들 것이고 시중의 자금이 줄어들면 가장 비교적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에서 수급이 빠져나오거든요. 투자 자산들 중에서도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치명적입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빅테크 기술주들이 특히나 AI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이게 뭔 상관이야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요즘에 AI 반도체 누가 구매 많이 하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하죠. 요즘 미국 빅테크 기업들 어떻게 자금 조달하죠? 채권 찍어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그 채권의 이자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AI 반도체를 더 많이 못 사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AI 반도체 기업들에게 특히나 치명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AI 투자를 위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금리 인상도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이슈예요. 근데 두 번째, 이 AI 기업들이 자신의 AI 반도체에 투자하기 위해서 AI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워낙에 갑자기 단시간 안에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시장 유동성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는 주식들에게는 돈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냐면 스페이스X에서 가장 많은 지출은 최근에 인수한 XAI의 데이터 센서 투자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할 예정인데 이번 상장을 통해서 130조를 조달해서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XAI에 갖다가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확하게는 AI 산업, 데이터 센터 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는 뭐 지금 현재 로켓 발사에 좀 사용하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겁니다. 이미 최근에 재무제표에서 다 오픈한 내용에서 확인한 내용이죠.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한 분들은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돈 기준에서 이번 상장에만 130조를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걸 보더니 갑자기 구글도 추가적으로 돈을 조달한다고 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유상증자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금융시장에서 132조를 조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총 850억 달러 중에서 450억 달러는 이미 발행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버크셔 해서웨이도 참여했죠. 이 워렌 버핏에. 지금 이제 나머지 400억 달러는 7월에서 9월 순차적으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의 자금을 쭉쭉 빨아가고 있죠. 스페이스X 130조, 구글 여기 이들 중에 절반이니까 이미 60조 조달했고요. 나머지 60조들도 추가적으로 더 이후에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기업 가치 대략적으로 1,500조의 엔트로픽,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달쯤으로 예상되는 오픈 AI도 지금 1,328조의 기업 가치를 지닌 오픈 AI도 연속해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뭐 정확하게 얼만큼의 자금을 조달할지는 예상이 되진 않으나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100조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00조, 여기 100조, 여기 100조, 뭐 이게 4개만 더해봐도 400조죠. 뭐 이런 우설이 뭐 다 하면 450조 정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이 상당히 빨려 들어갈 만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심지어 구글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걸 확인하자 메타시죠. 지금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죄송합니다. 전 페이스북에서도 수백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구글에 준하는 자금 조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최근에 또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냐? 시장에 돈이 이 AI 빅테크 기업들로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보실 만한 것은 시장에 정말 돈이 없어질만 하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이쪽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선 빈 자리가 생겨야 돼요. 돈이 그냥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호주머니에 넣어놨고 저장해 놨다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은 분산 투자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간에서 빼와야 이 지금 새롭게 채우는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매도가 나가는 곳이 특히나 이미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분야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미국의 그 다양한 지금 이제 기업들 특히나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단기간 동안 너무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시장에 돈이 없어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누군가 그러면 돈을 뿌려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돈을 뿌려주는 주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려주거든요. 미국 정부와 미국 뭐 은행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페드 중앙은행에서 돈을 뿌려주게 되는데 오히려 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미국 재무부 QRA,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QRA를 통해서 매번 어떻게 채권 발행할 건지 자금 조달할 건지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다 설명드리긴 너무 기니까 핵심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7월까지 1조 달러 규모의 TGA 통장을 채우기 위해서 시장에서 단기 국채를 폭발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물론 6월 달에는 적극적으로 안 할 거고 7월 달에 적극적으로 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미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조 달러라는 돈까지 이제 채워놓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TGA 잔고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TGA 통장은 미국의 정책 자금을 정책의 어떤 뭐 메디큐어 뭐 복지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세금 혜택이라든가 어떤 이제 뭐 지원 정책이라든가 정부가 어떤 뭐 행동할 때 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전쟁 터질 때 지금 이제 미국 국방부한테 돈을 주는 이런 돈들 다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TGA 잔고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통장입니다. 이해되셨죠? 미국 재무부의 통장입니다. 이게 TGA 잔고라고 해요. TGA 통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 통장을 많이 채워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곧 7월달, 8월달, 9월달에 대량으로 작년에 재발행해놨던 대량의 채권들이 다시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엄청나게 재발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어떻게든 재발행을 시켜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미국 정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미국 국채 아무도 안 사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리미리 곡간을 채워놓고 나중에 이제 버티기에 좀 들어가자, 보릿고개를 버티기에 들어가자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미리미리 통장에 잔고를 채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량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는 돈도 최대한 덜 쓰게 될 겁니다. 당연히 덜 써야 자연스럽게 통장이 이제 나가서 외식도 안 하고 나가서 뭐 과소비도 안 하고 이러겠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돈 쓰고 최대한 조심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돈을 안 쓰면 시중에 돈이 덜 풀리죠. 자연스럽게 덜 풀리면 시장의 유동성을 마르게 됩니다. 1조 달러라고 하니까 이제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1조 달러 라고 하면 하나 돈으로 치면 대략적으로 1조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559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뭐 예산안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뭐 3배에 뭐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국 1년 예산안의 3배에 달하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렇단 얘기는 시장에 돈이 없어지기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6월 1일부터 연방준비위원회가 4월 15일 기준에서 원래 이제 이때 세금 납부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돈이 시장에 부족해져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미국 중앙은행이 대처를 했던 게 있거든요. 이거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좀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단기간에 돈 부족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 돈 좀 풀어주자라고 하면서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돈을 풀어줬었어요. 그걸 매달 월 400억 달러 어치의 단기 국채 매입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풀어줬었습니다. 근데 이걸 250억 달러로 6월 1일 기준에서 줄였어요. 왜 줄였을까요? 이제 4월 15일이 지났으니까요. 유동성 위기가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지났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그래도 좀 남긴 했어요. 근데 이거 왜 남았냐라고 하면 이제 곧 이제 6월 15일 날짜로 뭐가 나오냐면 6월 15일 날짜로 미국에 두 번째로 세금이 많이 나가는 날입니다. 이 4월 15일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때가 6월 15일이에요. 이때도 세금 납부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마를 수 있으니까 돈을 조금 더 풀어주는 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번 6월 15일 이후에는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중앙은행도 미국 정부도 돈을 안 푸는 시기다. 근데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기업들이 돈을 쫙 흡수하고 있고 투자 시장
시장에서 자금이 씨가 마를 수밖에 없죠. 심지어 여기에다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금리 인상 분위기까지 만들어지자 시장의 유동성 감소에 대한 이슈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증시가 밀리는 상황, 투자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는 이번에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한국 증시는 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번 하락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2020년도 이 그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폭락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등락폭은 좀 나올 수 있겠죠. 요즘 많이 올라간 만큼.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건 단기 조정 이후에 결국 다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마치 굳이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직전에 나왔던 하락들하고 성격이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때 당시에도 이제 증시가 좀 흔들렸었죠. 최근에도 이제 그 이란 전쟁 터지니까 흔들렸었죠. 그죠? 그리고 당장 5월 달에도 잠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이게 흔들리는 구간하고 뭐 등락폭은 조금 더 깊을 수 있어도 비슷한 상황이 만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의 힘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결국 우리가 대폭락하고 단기 조정의 차이는 뭐로 구분하냐면 일단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결국 경기 침체를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등락폭이 아닌 2020년도, 2008년도 당시와 같이 경기 침체를 함께 동반하는지에 따라서 폭락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8월에서 9월 미국 고용지표 위기 당시에도 근데 경기 침체 문제가 존재했으나 미국 중앙은행이 긴급 금리 인하 정책을 진행하면서 경기 침체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죠. 이때도 그냥 비슷합니다. 제가 직전 상황하고도 비교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차트를 좀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 2004년 급락했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 급락을 딱 시작하려는 타이밍에 지금 최대한 막았죠. 그죠? 네, 보시면 2024년도 8월 달입니다. 이때 당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단시간에 순식간에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정부가 대처를 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리고 2025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3월에서 4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당시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었으나 트럼프가 관세를 취소하면서 경기 침체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랑 비슷해요. 결국 경기 침체 위기까지는 갔으나 경기 침체까지 터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죠. 이때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 4월달, 요직이죠. 3월달, 4월달 폭락을 했으나 결국에는 경기 침체까지는 겪지 않았고 결국 반등 상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증시 자체가 단기적인 눌림목 이후에는 단기 반등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시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이라면 추세 상승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기에 너무 겁내기보다는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단기 반등 정도라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2024년 같이 단기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 반등이 아니라 뭐 대세 상승까지 이어가게 된다고 하면 큰 대세 상승까지도 한번 욕심내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도 이란 전쟁 장기화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아직 경기 침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전조 현상 정도만 존재하고 아직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은 안 해보셔도 되겠다라고 설명드려요. 근데 뭐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근거가 뭐냐? 여러분들께 최대한 가깝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미국의 채권 시장만 보셔도 지금 당장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데요. 환히 보시는 것이 미국 채권 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예요. 2년물은 최대한 굉장히 단기적인 기간이죠. 자, 단기적인 기간은 뭐랑 함께 움직이냐면 미국 중앙은행의 법정 금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표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지표의 상승폭을 보세요. 이미 전고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거의 신고가를 기록하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보이시죠? 그죠? 2년물 금리는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물 금리하고 30년물 금리를 보세요. 최근에 올라가긴 했는데 30년물 금리는 거의 아직도 바닥에 있고요. 큰 등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물 금리도 큰 등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폭이 급격하죠.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2년물이 제일 급격하고 10년물이 좀 덜하고 30년물이 좀 덜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릴게. 진짜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솟습니다. 직전에 한번 그 경기 침체 위기 분위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경기 침체 분위기까지 가면요, 확실히 금리가 엄청나게 무섭게 치솟습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 금리가요, 10년물 금리도 그렇고 30년물도 금리도 그렇고 그렇게 강하게 치솟습니다. 실제 보시면 직전에 상황 상승을 보시면 2년물 국채 금리보다요 30년물하고 30년물 국채 금리 상승폭이 더 심하죠. 신고가 기록하면서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진짜 오히려 직전에 우리가 한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달 전에 오히려 진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존재했었어요. 그러자 이 진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등장하자 트럼프가 어떤 짓을 했죠? 아, 우리 이란 하고 협상할 겁니다. 평화 다 왔습니다. 협상 직전입니다. 우리 95% 확신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서명만 남겨놨습니다. 라고 거의 뭐 립서비스를 그냥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지금 이란 보세요. 협상이 됐습니까? 지금 이란 계속 미국하고 미사일 쏘고 놀고 있어요.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어떻게든 립서비스로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위기를 종식시켰다 보시면 돼요. 아,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제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움직이고 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경기 침체라고 보이진 않아요. 채권 금리를 2년물, 10년물, 30년물 비교해 보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로 보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 방법이 여러분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응용하시기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3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 같이 장기 채권이 크게 올라서지 않는 이상은 이번 증시 조정도 깊은 조정보다는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한국은 AI 섹터, 반도체 섹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면서 이제 일부 등락폭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폭락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증시라서 분할 매집을 잘해보는 전략이 매우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잘 매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6월 중순 이후에 한 달 이상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도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래도 위험한 시기는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저점을 찍을 때도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차라리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추세가 시작되는 요런 타이밍에 잡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걸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어서 매수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우리 투자자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는 다들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매수하는 거고요. 요때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최악은 어느 정도 면하고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 속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야지 쭉 가져가시기도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달 6월 중순 이후 6월 15일 이후부터 한 달 이상 나눠서 20거래일 동안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천천히 분할해서 20거래일 이상 나눠서 매수하시다가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면 12% 구간에서 집중 매수하는 구간이 나오면 여기 구간까지 잡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용 반대 매매가 안 나오면요, 그럼 천천히 20거래일 계속 분할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은 경기 침체가 아닌 구간이니까 등락폭은 있을지라도 반등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증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만 잘 분할 매수해보는 전략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왜 하필 6월 중순 이후냐라고 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하락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우려들, 미국의 지금 이런 유동성이 이제 감소하는 우려들이 6월달 안쪽으로는 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달 안으로 꽤나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시장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 이슈 있잖아요. 특히나 스페이스X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자금이 지금 이제 상장된 시기가 지금 이제 6월 12일 날짜로 상장되거든요. 6월
6월 12일 날짜로 새롭게 공모 청약을 못 하신 분들이 매수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때도 많은 자금이 빨려 들어갈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환율이 특히나 많이 흔들리는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중요한 건 스페이스X의 지금 눈앞에 있는 대형 자금을 빨아가는 이슈가 6월 10일 날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6월 10일 뭐 길어져도 한 15일 안쪽으로 끝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도 이미 절반 정도 발행했고요. 9월달, 10월달 지금 현재 연속되는 엔트로픽하고 오픈 AI 일정이 있는데 이건 꽤나 아직 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건 뭐 아직까지 지금 당장이 6월달, 7월달, 8월달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달 가서 걱정해야 되는 거지 6월달, 7월달엔 당장에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메타 또한 당장에 바로바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결국 6월 중순 안쪽으로는 끝맺음을 발표를 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유동성 흡수는 6월 중순쯤이면 얼추 지금 이제 악재가 많이 소멸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6월 중순 이후로 근데 서서히 진행되는 거니까 6월 중순 이후로 분할 매수를 하죠. 6월 16, 15일 중순 이후로 몰빵을 쳐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분할 매수를 하시면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 얘기를 더 쉽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뭐 재능이 부족해서 그런지 더 쉽게 말하는 건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으면 저는 이제 꼭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여러분이 꼭 시청하시면서 이 사실들을 알아가시면 앞으로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니까요. 이번 한 번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잡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두 번, 세 번 영상 시청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내어 드렸고요. 난 근데 혼자서 대응이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혼자서 대응이 어렵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뭐 이게 이 내용이 이제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난 절반 정도는 이해한 것 같아. 절반 정도까지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실전에 적용하기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당연히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고요. 당연히 100%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주식전략실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주식전략실 메인 화면인데요. 급등천주 포착자료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 하단에 다운로드 받자마자 알림 설정 버튼이 나올 겁니다. 알림 설정 버튼만 클릭해 주시고 푸시 알림 설정이 똑같은 말입니다. 설정해 두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급등천주 포착자료 지금 이제 다 무료입니다. 뭐 급등천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정리해 드리는데 뭐 당연히 승률 100%는 아니죠.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꽤나 지금 이제 높은 승률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계속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3월 달이고요. 요게 4월 달이고요. 요게 5월 달입니다. 당연히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종목이 줄어들고 증시가 좋을 때는 종목 숫자가 늘어나겠죠. 추천하는 숫자가 자체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계속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매번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왜 주요 뉴스가 뭔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정리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영향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가시면 좋아서 쭉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 관련된 종목들 정리하고 맨 아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장 코멘트.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 확인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걸 근데 어디서 보는지 복잡하다? 그냥 알림 설정 올려두시면 제가 정보 올려드릴 때마다 매번 푸시 버튼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알림 설정 버튼 넣어두시고 매일 아침에 올라오는 정보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